예, 대선이 다가오면은 또 색깔론이라는 말이 또 나타나는데, 뭐 상대방 후보의 공약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것 같다. 혹은 상대방 후보가 자꾸 자기를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철진한 이념을 들먹거리면서 모함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말로 이런 색깔로는 정말, 그러니까 더 이상 접어두고, 왜냐하면은 이것이 뭐 이념이란 것이 그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념이란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하지만은 이제까지 공산화라든지 그런 색깔론의 그 위험성, 이런 것들이 그 이념을,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뭐 싸우고 투쟁하고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이런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색깔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예전에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얘기하는 것처럼, 바보야 문제는 공산화가 아니고 뭐냐, 이게 소수자의 지배입니다. 이제 좀 더 좋은 말이 있으면 좋겠는데, 소수자의 지배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이제 주류를 바꾸고 비주류였던 자, 권력에서 소외됐던 자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공산혁명을 일으키는데, 그 공산혁명이 일으킨 것이 명분상으로는 이제 다수를 대변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본가와 노동자 구조를 통해서. 하지만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소수 세력의 국가 장악과 국가 가치관 장악,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색깔론, 이게 더 이상 공산화 이런 것은 두려울 게 아니라, 아니 국민이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다 이해하고 국민이 선거로 뽑아서 그 체제를 선택하면 그건 뭐 말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자체 공산화, 사회주의 이런 쪽으로 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색깔론식으로 겁냈고 그럴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거 이제 진정 국민의 다수를 이루는, 그러니까 대다수의 그 지배에 의한 체제가 아니라 소수 취향을 가진 자, 소수자들의 취향대로 이 나라가 운영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색깔론에서는 이제 사상적인 이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과 가까워진다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얘기했는데, 북한과 가까워진 것도 뭐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식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 북한에서는 뭐 우리 지도자 계층을 위해서 삶은 소대가리 뭐 비유를 하면서 아주 격렬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소위 반공 보수라는 사람들, 북한이 이런 소리를 했을 때 남한이 보수 지도자면 북한의 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그걸 가지고 오히려 남한 지도자가 잘못해서 북이 그런 소리 하겠느냐 하고 북을 오히려 두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북한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뭐 경계하는 걸 떠나서 그 국제적인 어떤 그 견제 체제가 있으니까 그걸 뭐 거슬러서 뭐 이렇게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이제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과 가까이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이념과는 상관없는 어떤 민족적인 어떤 취향이겠죠. 이제 북방 쪽 이제 민족이라든지 그런 쪽의 취향이 좀 있는 사람일수록 북한과 좀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아예 척을 지고 멀리 지내고 싶어하고 이런 거죠. 공산혁명을 일으킨 명분은 무엇입니까? 이제 소수 자본가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다수 노동자가 이제
권력을 다시 얻어가지고 다수 노동자의 바라는 바대로 세상을 살자 이 얘기죠. 근데 이제 노동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단순 노동 그런 걸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니까 생존권을 많이 얘기하죠. 노동을 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복지 제도가 많이 보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 생활이라고 하려면 노동을 해야 되는 것. 그 노동이란 것이 당장에 행하는 사람이 뭐 재미가 있다거나 뭐 이렇게 자기 취향에 맞는다거나 뭐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시키고 그런 생산을 위한 이런 소수의 힘을 가진 자들이 시키는 거 이걸 가지고 함으로써 생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만큼 노동자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좀 단순하고 어떤 상업이라든지 좀 더 상업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느 정도는 노동보다는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아주 지적으로 단순한 계층, 무식계층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의 사회를 만들겠다 이건데 정말로 노동자가 그럼 이렇게 사회 상층부로 올라가서 이 나라를 지도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노조위원장이라든지 위장 취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노동자 경험을 가진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야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진정한 노동자 아닙니다. 한쪽으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노동자하고는 상관없이 단지 이제까지 사회적인 비주류, 사회 비주류에 있다가 권력층 밑에 비주류로 있다가 권력을 차지하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가진 비주류는 보통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변혁될 때 비주류는 권력을 갖지는 못했지만은 권력층 못지않은 혹은 그 이상의 그러니까 지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권력을 여태까지 소외되어 있다가 권력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밀란이라든지 왕조 변경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혹은 당파 싸움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제 노동자의 를 위한다는 그런 명분 그거는 뭐 과거에도 민중을 위한다는 명분은 항상 똑같은 거였고 이렇게 보면 특별한 것도 아니죠 이제 근데 노동자의 계층 그런데 다만 이제 철학적인 것이 좀 많이 개입돼 있죠 이제 공산주의 것은 이제 헤겔의 학설처럼 이제 주인하고 노예가 있지만 노예가 결국은 주인이 노예에 의지하게 살게 되니까 결국은 노예가 주인보다 힘이 있게 돼가지고 올라선다 이렇게 이런 이제 원리에 의해서 노동자 계층이 이제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인간은 분류는 이제 어떤 민족 혈연 이제 그런 분류가 있지만 또 유식층 무식층이 있죠. 근데 보면은 뭐 옛날에도 귀족 계급 있고 상민 계급이 있었지만은 귀족 계급이라고 해서 반드시 뭐 자질이 우수하고 똑똑하고 상민 계급이라고 해서 반드시 못하고 그렇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물론 시작 단계에서는 그랬지만은 2, 3대 내려오면서 같은 혈연이면은 혈연이면 더 닮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오히려 닮지가 않고 이제 더 평범한 사람들이 나오죠. 비범한 부모 아래에서 반대로 이제 평범한 부모 아래에서 비범한 이제 아이들이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유식층 무식층 이렇게 인간을 나눌 수는 있지만은 어떤 부류들 혈연이라든지 어떤 부류들에 의한 분류는 이거하고 일치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구분이 좀 복잡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미국이나 영국 여러 그런 나라를 보면은 미국에는 과거에는 백인층이
이제 지식층은 백인들만 다 있었지만은 지금은 흑인들 중에서도 이제 유식층이 다 있다는 것이 인정돼 가지고 과거에는 하층 계급만 있었지만 다 상류 계급에도 다 이제 흑인들이 있고, 물론 비율 면에서는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상류 계층에 그 백인들만 있었지만은 지금은 흑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백인들과 흑인들은 부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공산혁명과 같은 그런 급격한 이제 방법은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흑인들 민권운이 향상돼 가지고 흑인들이 이제 지위가 올라감으로써 이제 흑인들이 상류층으로 많이 이제 진출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백인 주인에 대해 흑인 노예 이런 체제였지만은 흑인 노예들이 이제 올라가 가지고 그러니까 상류층을 가진 위치를 얻게 되는데, 이 위치를 얻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순전한 이제 노동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 흑인 부류들 중에서 우수하고 자질이 우수하고 지도자적인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나 노동자의 기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올라간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노동자가 올라갔다는 것은 이 순수한 노동자가 올라간 게 아니라 애초에 노동자의 혈통일 수는 있지만은 그들 중에서 그 능력이 우수한 자가 이제 올라간 것이고, 여태까지 소외되었던 부류 계층에서도 능력이 우수한 자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 반면에 이제 능력이 우수한 자, 이제까지 소외되었던 계층 부류들 중에 능력이 우수한 자가 올라가지만은, 이것이 이제 미국의 경우는 이제 백인 그런 이제 오랫동안 전통 체제가 있어가지고 과거의 백인 상류층의 지분은 이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았지만은, 다른 나라 많은 경우는 다른 민족이 올라가면은 이쪽은 소외가 돼가지고 다시 오히려 능력이 있어도 상류층에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 역사에서 송나라 때가 망하고 몽고 원나라 때 몽고족이, 그전에는 벌판의 야만 민족이었지만 몽고족이 다 상류층을 간 다음에 한족은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상류 귀족 바로 그 밑에 있었던 것이죠. 청나라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체제 변혁의 하나로서 이제 공산혁명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혁명은 20세기 들어와서의 공산혁명은 과거에도 흔하게 일어났던 그런 이제 비주류 족속들이 국가 내의 민족들이 주류로 올라서는 그러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이 족속이 다를 때는 처음에는 이제 국가를 이루는 양 족속이 있다면은 처음엔 이쪽 족속의 상류층만이 지식계층만이 나라의 권력층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쪽 계층의 권력층은 이쪽 계층의 지식층은 나라의 권력을 갖지 못했었는데, 이 정권 교체가 되면은 이쪽 계층의 지식층만 이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소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그런 것이고, 과거에 이쪽의 그 지배 체제 하에서 이쪽 부분이 노동자 혹은 하류층을 계급을 차지했다고 했어도 이 계층 전체의 해방이 아니고 이쪽의 해방이 아니죠. 이쪽이 다시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쪽 계층, 하류층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쪽 지식인과 이쪽
민중 이런 쪽이 그러니까 그 상류 지식층 민중층 이렇게 나눠지지만은 이 족속이 또 다르기 때문에 어느 족속의 지식층만이 그러니까 상류 계층에 도달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이제 권력의 변천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어느 민족 종족이든 다 상류 지식층은 있지만은 지식층이 빈약한 민족이 그 상류층을 차지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흑인과 백인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민중층과 지식층 이렇게 나눠서 과거에는 백인 지식층만 혼자서 이 모두를 다스렸지만은 지금은 이제 흑인과 백인 다 지식층이 다 민중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문제라면 다른 체제 미국 백인과 흑인처럼 뚜렷하게 사람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일어날 수 있냐면은 이제 이쪽 상류층이 지식층이 이쪽 지식층 과거의 권력을 가지했던 계층을 누르고 권력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쪽 계층이 이제 소수일 경우에 불과할 경우 그럴 경우는 상당히 그러니까 어떤 그 자신들의 소수의 그런 취향과 그런 그 경향 이걸 갖다 전국 다수 국민들에게 소수에 의한 다수 지배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소련의 경우 이제 공산혁명으로 해서 노동자 농민 사회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 레닌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뭐 소련의 그러니까 그 노동자 계층에서 이제 나왔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소련은 원래 제정 러시아의 러시아의 판도죠. 지금 러시아는 소련보다 작지만은 제정 러시아는 소련만큼 이제 지금도 컸죠. 그걸 제정 러시아가 소련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민족이 다른 여러 이제 민족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혁명으로 러시아 황족을 비롯한 러시아 최상류층이 이제 몰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의 다른 종족과 민족을 달리하는 상류층들이 러시아가 변한 제정 러시아가 변한 소련 이쪽으로의 지배층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이 제정 러시아 주변에 있었던 그럼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대표가 레닌 다음엔 누구죠? 스탈린은 이제 그루지아 공화국 출신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흐루시초프는 우크라이나 출신이죠. 다 러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주류 종족들 출신이죠. 그러니까 특히 흐루시초프 때는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쪽에 갖다 붙였죠.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그 러시아 민족은 그러니까 소수 우크라이나 민족에게 지배를 받게 되었던 상태죠. 흐루시초프 때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공산혁명은 바로 이런 소수자가 다수자를 지배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는 그러니까 모택동 묘족이라는 말이 있죠. 묘족. 그리고 모택동도 소수민족의 우호적이죠. 저기 만주족을 위대한 민족이라고 칭찬했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손문과 그때 잠깐 있었던 게 이제 한족 부흥이었었죠. 청나라의 만주족의 오랫동안 지배를 받고 있다가 손문이 이제 일으켰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다시 이제 그 소수의 좀 레디컬한 소수민족, 좀 사나운 소수민족이 다시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손문하고 장개석 때는 이제 남경에 도읍을 했었는데 다시 북경에 도읍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좀 이제 강남과 남부에 이제 주류 그 한족 문화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는 북쪽에 좀 터프한 사람들이 지배 체제를 갖는 그런 형태로 자꾸 돌아가는 거죠. 이제 잠깐 동안 이제 청나라가 끝나고 잠깐 남경에 도읍을 했지만 다시 모택동이 북경에 도읍을 했고, 그리고 뭐 한족이라는 구분 자체가 모호하다는 말은 많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모택동이 우리도 뭐 6.25 때 중공 오랑캐라고 했듯이 공산당의 그 태생이 주류민족이 아니라는 건 명백한 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혁명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그 한족 문화의 그 문화유산들을 많이 파괴했죠. 그리고 모택동과 그 공산당이 원래는 한어병음화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어를 모두, 그러니까 소리 글자 알파벳으로 표기할 수 있게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다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애초에 다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제 공산당이. 왜냐하면 이제 그 공산주의 혁명 제1단계가 이제 언어를 바꾸는 거. 언어를 바꾸는 게 바로 그 나라의 주류 민족을 말살시키는 것이니까 한어 병음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민중이 그것까지는 이제 그 전난의 이제 장개석 여기 부패하고 그래가지고 그 정부가 국민당 정부가 부패해서 공산당 편을 들었지만은 이런 이제 그 국가 인형 그 문화를 완전히 바꾼 것까지는 민중이 이거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한자를 이제 약간 상당히 변형을 했습니다. 그대로 쓰고 이제 좀 이제 한자를 쓰되 좀 약간 삐죽삐죽하게 좀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질화를 시켰죠. 많이 공산당 된 후로. 그러니까 그리고 한어 병음화로 언제라도 필요하면 단큐에 모든 중국어 자체를 알파벳으로도 표기 가능하게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당연히 공산당도 소수자에 의한 혁명이고 소수자에 의한 지배. 그러니까 그때까지 소수를 이루었던 자들의 취향에 의해서 지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물론 한어 문화가 한자 문화가 워낙 이제 뿌리 깊으니까 이게 쉽사리 바뀌지 못하고,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한문화 이런 거가 계속 그 공산당이 계속 세습제는 하질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엘리트들을 이제 관리로 올라오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꾸 한족화가 되고 가고 있었는데 호금도까지는. 근데 이번에 습근평은 상당히 또 공산당화를 자꾸 강조하는 모양인데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해가지고 요새 와서 뭐 민족 얘기하면 북한 뭐 그런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북한에 동조하는 거, 북한이 말하는 우리 민족이라는 거는 정통 우리의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라 고려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한문으로 써온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한문으로 신라와 고려를 이어와 가지고. 근데 북한은 그러니까 조선조 이후에 원래 이제 고려가 여기까지였으니까 조선조 이후에 들어온 민족, 여진, 거란 뭐 그런 족속들이 포함돼 가지고 조선이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가 의미 자체가 사실 그 중국의 몽고라든지 여진 이제 민족이, 중국도 이제 애초에는 그 중국 한족의 땅이 아니었던 몽고족의 땅과 여진족의 땅, 이것이 이 몽고족 때 원나라 때 이제 몽고족이 조금 지배하면서 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외몽고는 다시 잃어버렸지만 내몽고 이런 쪽 여기까지, 옛날에는 내몽고 여기까지도 다 이제 징기스칸 그쪽 민족들이 이제 있었던 곳이죠. 근데 그 내몽고 지역은 적어도 이게 중국의 땅이 되었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쪽 사람들이 이쪽을 지배해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이쪽 사람들이 지배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걸 계기로 해서 이런 병합이 된 거죠. 청나라도 마찬가지로 명나라 때까지만 해도 이쪽은 중국 땅이 거의 아니었죠. 근데 이렇게 이 청나라 이쪽 사람들이 이렇게 지배를 하니까 들어와서 이쪽 땅을 지배를 했는데 지금은 이쪽이 망해서 이쪽이 지배를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은 이것까지 다 중국 땅이 돼버린 거죠. 근데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나라 고려까지는 이렇게 신라 고려는 여기까지 영토였지만은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 이쪽을 다스리던 이성계의 그러니까 일파들이 이렇게 고려를 다스렸죠. 그러니까 이때를 계기로 해서 이쪽 땅이 같은 나라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이쪽에 의한 지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같은 땅으로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분단이 됐지만 어쨌든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거의 이 나라 이쪽의 지배력은 없어지고 우리 그 전통 문화화 돼서 대한제국으로 이제 조선도 바뀌고 했습니다만은 다시 일제시대 이후에 이쪽을 분단한 다음에 이걸 조선이라고 김일성은 이름을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그러니까 조선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백두산족 백두혈통이란 건 뭡니까? 김정일 김정은 이게 말로는 백두산 하니까 굉장히 신성하죠. 그러니까 백두산은 다름 아니라 그러니까 신라 고려에는 우리 영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진족과 그 거란 말갈족이 이쪽의 영토죠. 그러니까 이쪽 출신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 민족이라는 거는 이쪽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구려 때 얘기를 하는 사람이 금방 있겠죠. 고구려 시대 때 우리는 이쪽을 지배하지 않느냐. 그리고 고구려와 발해 분명히 우리 민족은 이 땅을 지배했습니다. 그때의 기록 문화도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고구려와 발해가 망한 다음에 그 지대 배층들은 이쪽 남쪽으로 피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한문화의 나라가 한문으로 역사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와 발해의 지배층은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중국에서도 과거 만리장성은 지금 만리장성보다 한나라 때는 더 북쪽에 있었지만은 자꾸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은 한문화의 중심은 오히려 강남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남쪽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 한문화의 중심은 그러니까 한국, 중국 다 공통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소련, 중공, 북한 전부 다 그 소수자들이 지배하기 위한 그런 건 공산혁명이지 무슨 이념은 많이 바뀐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북한은 봉건 세습 체제가 됐고 중공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돼 있고 뭐 그런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보야. 문제는 그 공산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남아공 같은 경우는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흑인을 지배했고 했지만은 미국의 경우는 이제 다수의 백인이 소수의 흑인을 지배했는데 흑인은 전부 이제 하류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남아공에서도 이제 그 차별 철폐가 일어났고 미국에서도 차별 철폐가 일어났는데 이제 미국에서 생기는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흑인들을 지위를 올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제 이쪽 백인 이제 일반 계층들을 소외시키는 흑인들은 단지 흑인이라서 여태까지 이제 그러니까 하류 계층이었다. 그들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흑인들을 자꾸 무조건 대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백인들 중에서 이제 일반 계층, 민중 계층은 그러니까
이들이 자력으로 어떻게 뭐 상류층 올라갈 능력은 별로 없는데 백인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배려를 안 하다 보니까 이 다수를 배려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불만이 생기는 거죠. 이제 범인님 전화 받으세요. 남아공 같은 경우는 남아공 범인님 전화 받으세요. 경우는 범인님 전화 받으세요. 이렇게 흑인의 수요가 다수이지만은 근데 이 소수 백인은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차원이 다르죠. 이제 근데 아마 이제 정치적인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투표 때문에 이제 올라서기 어렵지만은 경제적인 권리는 계속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산혁명이라는 건 다름 아닌 그러니까 이런 소수자들이 중국 원나라의 몽고족 지배처럼 그러니까 다수를 지배하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결과를 갖는 겁니다. 형식상 공산혁명이지 그것은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명목상으로는 공산혁명이 아니지만은 사실상은 그런 것이 사실상의 공산혁명은 이미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바보같이 무슨 색깔론을 들먹거리고 뭐가 우리가 민족의 독립 그리고 애국심 이런 거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타민족한테 지배받으면서 우리 민족 자체적으로의 그 삶을 살지 못하게 할 그런 상황이 있게 되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의 문화, 자기 취향 이런 걸 지키지 못하고 어떤 큰 권력에 따라서 이게 복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소수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배 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위 특정 정권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 소위 좌파 정권의 뭐 지배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는 이제 공산화가 아니라 단지 권력에서 소외된 자들 중의 상대적인 엘리트들이 자기들이 국가의 최상류층에 가겠다. 그리고 이때까지 이제 권력을 가지겠던 부류들은 전부 뒤로 밀려나라. 그러니까 그런 것. 이제까지 기존의 상류층 권력을 내쫓는다고 해서 기존의 상류층 권력을 가진 민족 부류 자체를 내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흑인이 지배 체제를 권익이 올라가지고 백인들을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인들이 중하층은 지금도 눌려 살고 있지만 상류층마저도 이제 권력에서 소외되고 이렇게 밀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제 인종이 오히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구분이 돼서 그렇지가 않죠. 근데 원나라 같은 경우는 한족이 노골적으로 다 밀려났죠, 이제. 근데 한국처럼 이제 외모상에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제껏 이 백인에 해당했던 우리 민족 문화의 주류를 이루었던 그런 부류의 어떤 우리 민족 구성원들은 전부 뒤로 밀려나고 하류층이 되고 이런 소수 그러니까 미국 흑인에 해당하는 여진족과 몽고족 이런 사람들이 전부 상류층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되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문화 자기 취향대로 우리는 그러니까 뭐 중요한 예는 이전부터 많이 해왔기 때문에 본 채널에 강의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료를 보시면 되고 간단하고 사소한 것만 이제 예를 들면서 마치겠습니다. 사소한 건 물론 또 아니죠. 우리는 이제 북경이라고 부르기를 더 편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 권력에서는 베이징이라고 부르기를
이제 강요하고 그래 해가지고 지금 뭐 거의 베이징이라고 자꾸 혀를 굴려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여름에 에어컨이라고 우리 다들 구어로는 부르고 있습니다. 에어컨. 근데 이 정부와 그 문화 기득권 층에서는 에어컨이라고 부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텔레비라고 오래전부터 쉽게 부르왔습니다만은 영어 문자 TV로 부르라고 오래전부터 강요해서 지금은 상당히 이제 굴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영화 배우 성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성룡 이것도 뭐 본래 발음하고도 맞지나 이라고 부르라고 자꾸 강요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모든 지명들을 이제 우리는 부르기 쉽게 편하게 부르려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아주 힘들게 부르게 하고 그랬는데 그 정부와 저 어문는 학회 거기서 그렇게 부르는데 왜 이렇게 불합리한 걸 강요하는지 우리 민중 대다수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모릅니까? 왜 우리 민중 그걸 모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말기에 갑자기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동경, 오사카, 대판 이렇게 오사카는 거의 잊어버렸죠. 대판, 구주, 큐슈 이렇게 부르는 걸 닫고 도쿄, 오사카, 규슈라고 부르라고 일본 정부에서 곧바로 지시가 내려왔죠. 일제 말기에 그게 바로 그러니까 어떤 민족 말살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일제시대 초기에는 서서히 동화시키려고 하는데 이제는 이제 전쟁도 일어나고 급속히 동화시키지 않으면은 빨리 이제 왜냐면은 급속히 동화가 안 됐으니까 민족 한국인 청년들을 이제 대동아 공영을 위한 태평양 전쟁에서 어쨌든 한국인들이 뭐 대거 그냥 일본군으로 갔다고는 얘기는 없죠. 일부 갔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충성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 민족 말살을 하려고 이렇게 일본에서 그러니까 급격히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일본하고 제가 다른 자료에서 자주 말하지만은 여진족과 토착외구라는 우리 비주류 민족을 얘기하죠. 이쪽이 이제 여야 한쪽은 보수 정권, 한쪽은 진보 정권에 들어가서 이제 힘을 쓰고 있으니까 이쪽의 이쪽들 세력들이 지금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우리 전통적인 이제 음절 단위별 한자 발음, 그러니까 우리가 발음하기 편한 이거는 우리 이제 한민족이었지만은 이 체계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는 양쪽이 이쪽은 서로 그러니까 한국을 왜 북한 중국에 붙이느냐, 일본에 미국에 붙이느냐로 이렇게 싸우고는 있지만은 이 언어를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양쪽이 다 의견은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비록 소수자이지만 권력을 핵심에 이제 포진해 있으니까 이들의 세력이 이렇게 커서 이런 언어들도 다 이렇게 바꿔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산화가 되었다 이런 것이 뭐 소위 이제 보수정파 아스팔트 우파가 얘기하는 김대중 이후의 이른바 좌파 정부 때부터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정희 때 바로 한글 전형과 평준화가 있었고 언어의 변화도 많이 있었고 전두환 때도 계속 있었고 그리고 박정희 때 제가 이제 동일 방직 시위 학생 때 함석헌 선생이 주도한 시위를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공들을 실제로 막 연행해 가고 막 그러는 시위하다가 그런데 나중에 남은 사람들이 막 항의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빨갱이 박정희 물러가라 했습니다. 빨갱이 박정희.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여기서 오히려 중요한 결론이 하나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은 이제 소수자가
그 권력을 얻기 위한 그러한 이제 수단인데, 이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이니까 그 소수자의 주체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대개 빨갱이 공산혁명을 이용한 이 소수자의 지배, 소수자 지배 체제에 이걸 획책하는 부류는 이제 여진 북방민족 계열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민족 출신하고 별 관계가 없죠. 왜구라는 그 비아냥과 모함을 받는 그러한 정권과 민족도 이런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들도 역시 기존의 우리 전통 체제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으니까 역시, 그러니까 빨갱이도 노무현 대통령은 별놈의 보수 다 있지만은 여기서 보면서 생각하니까 정말 제가 좀 이제 강의 하면서 깨닫게 되는데, 지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놈의 빨갱이들 다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 이 나라 체제를 바꾸기 위한, 문화 체제를 바꾸기 위한, 그러니까 이런 별놈의 빨갱이들에 대항해서 우리 한민족은 정말 이런 이제 진영 논리 이런 거에 대한 몰입하다가는 이제 계속적인 공산화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화라는 것은 이념적 공산화가 아니라 빨갱이 소수 지배 체제에 이걸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순수한 이념 정책으로서,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우리 민족이 명목상으로는 국가가로 있지만은 정말로 이제 소수자 지배 체제로, 이들은 또 그냥 외세에 또 의존을 하죠. 그래서 이상하게 이제 이중 쪽에서 상당히 반미 세력을 가진, 반미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그 우리 거리가 온통 영어로 도배되고 영어 상용화가 막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찍소리도 안 하죠. 이유는 뭡니까? 이 우리 문화가 파괴되면 파괴될수록 이쪽들은 자기들이 이 세력의 확장이 유리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제들을, 이런 이제 상황들, 외세를 이용한 이제 소수자의 그 지배 체제의 음모, 이런 걸 우리는 분쇄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걸 자꾸 얘기하면 또 소수자를 자꾸 약간 매도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느냐, 다 우리 국민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어느 나라든지 다 소수자다 대우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흑인들을 다 대우하고 있죠. 오히려 더 대우하고 있죠. 근데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미국이 체면을 유지하고 있는 게, 그 미국이란 나라의 주류 문화는 그 청교도와 퓨리턴 으로 대비되는 그러한 문화이지, 미국의 주류 문화가 이런 영어를 안 가르치지 않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괄호 안에 첨부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흑인 문화만 이제 흑인 주술사 문화, 그런 문화를 이제 대통령은 반드시 그 흑인 주술사 문화로 그 공식 석상에 나서야 된다. 뭐 그런 식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주류 문화는 아무리 흑인의 권익이 신장이 돼도 주류 문화는 나라를 세운 그 다수 민중이 속한 그런 민족의 문화가 지배하는 겁니다. 한국도 당연히 아무리 소수자 민족, 여진 외구 출신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다문화 여러 가지 아랍,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사람들이 온다 하더라도 그들의 문화는 이 전통 500년, 1000년, 2000년 되는 우리 한문화, 이것이 우리가 주류가 되어야 이 한국이란 민족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지, 외세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도 맨날 그냥 한문화 하면 맨날 김치, 한복, 이런 어떤 물질적인 문화들, 이런 것들만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팔만대장경 우리 문화 유산이라고 하지만 그걸 읽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안 되고, 근세에 정약용의 목민심서라든지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읽는 사람도 10명 중에 1명도 안 되고 5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책들도 지금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못 읽고 있죠. 이런 상황하면서 맨날 그
그런 이제 물질 문화 이런 거 그런 거 그 중국에서도 소수민족들도 다 김치라든지 그런 거 뭐 고유 의상 풍습은 다 있습니다. 그런 마치 그냥 소수민족 같은 그런 문화유산 그런 거나 내세우고 정신문화는 죄다 이제 중국에 갖다 바치는 겁니까? 일본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이 나라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것은 이제 그런 건 이런 민족 권익 문제하고는 다른 겁니다. 흑인이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했다 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을 아주 통째로 뒤엎고 미국 문화를 바꾸고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소수자가 이제 권력을 얻어가지고 이 나라를 문화를 통째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멀거니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속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가 우리가 마치 소수민족 문화의 소수민족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새로운 진짜 바보같이 색깔론이라든지 거짓 이념 이런 거에 속지 말고 색깔론 거짓 이념 이런 거에 속지 말고 이제는 소수자의 지배 체제 이것을 우리는 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